네, 제가 셀프 건강검진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바로 "대변을 관찰하세요."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자신의 대변을 관찰하면 좋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내 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장내 미생물은 생반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변의 모든 특성에 다 골고루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변의 부피를 만들어내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있죠.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를 발효시켜서 이 과정에서 미생물 자체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약 30%는요, 살아있거나 또는 죽은 미생물, 장내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많을수록 또 유익균이 많을수록 건강할수록 대변의 부피도 적절하게 잘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질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미생물이 발효 과정에서 만드는 단세 지방산이 있는데요. 부티리산 굉장히 유명한 성분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자, 이런 것들은 장 점막 세포, 대장 상피 세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 점막이 건강하면 이 수분 흡수가 적절하게 잘 조절이 돼요. 이 수분을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흡수하지 않고 적절한 상태를 잘 유지합니다. 그래서 대변도 적절한 적당한 질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냄새를 바로 결정합니다. 일단 유익균이 많은 경우에는 이 장림생물의 발효가 잘 일어나게 돼요. 이 발효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 나는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발효된 콩, 된장, 여기서 약간 구수한 냄새 나듯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이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유해균이 많다 이럴 때는 좋은 발효가 아니라 이제 부패가 일어나게 되죠. 특히 이제 부패 과정에서는 암모니아가 생길 수 있고요. 황화수소, 인돌, 스카톨 같은 악취가 나는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계란 썩는 냄새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황화수소 냄새고요. 또 인돌, 스카톨 같은 경우도 변냄새가 아주 독할 때 나는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또 암모니아 냄새도 아시죠? 뭔가 톡 쏘는 듯한 또 힘든 냄새.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면 대변 냄새가 아주 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나나 똥은 정말 약간 발효된 그런 느낌이 나면서 이런 악취가 나지 않고 맡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건강한 냄새가 납니다. 바로 유익균이 많고 발효도 잘 되고 부패가 적게 일어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pH, 이 산도를 조절합니다. 유익균의 경우에는 젖산, 아세트산을 만들어서 장을 약산성 상태, pH 5.5에서 6.5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이 산소 환경에서는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게 돼요. 병원성 대장균 있죠? 살모넬라나 클로스트리움 같은 이런 나쁜 균들은 이 산소 환경을 싫어해서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pH가 적절하면 장운동도 좋아지게 되고요. 또 미네랄 흡수도 잘 일어나게 됩니다. 면역 기능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모든 이 장내 환경들이 최적화가 되죠. 그 결과물이 바로 바나나 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똥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장내 미생물이 좋아야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 균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수백 가지 균들이 균형 있게 잘 공존하는 환경이 되어야 발장 환경의 안정성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균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게 돼도 만약에 다른 균들이 또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대변 환경도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다양성이 낮아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환경을 바뀌게 되죠. 조금만 이제 변화가 생겨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설사, 내일은 변비, 이렇게 장 상태가 막 수시로 급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장림식물의 다양성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다양한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약 30가지 정도의 다양한 식물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한 번에 30가지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다양한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식, 콩이나 견과류, 허브, 씨앗류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이제 다른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똥으로 알 수 있는 암 환자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바나나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환자의 몸에서 영양소가 완전하게 잘 흡수되고 있구나. 독소가 굉장히 적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가 몸에 싹 흡수가 되고 이 독소가 확 줄었기 때문에 깨끗한 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 그 음식의 영양소 성분들은 쪼개고 쪼개져서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탄수화물은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또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또 비타민, 미네랄도 있죠. 다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소화가 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흡수가 잘 되면 대변에 남는 것들은 이제 나머지 소화 안 되는 식이섬유, 미생물 찌꺼기들, 이런 것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부터도 이 흡수가 안 돼야 정상인 것들이죠. 그런데 이 소화가 잘 안 되면 영양소가 대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기름진 변은 지방이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또는 뭐 담즙이 부족하거나 췌장 효소가 부족한 경우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지나치게 뭔가 기름기와 함께 물에 뜨고 이 기름이 변기에 같이 뭔가 많이 보일 때 그러한 문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만약에 제대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일단 부패균의 먹이가 돼서 굉장히 악취가 나요. 암모니아, 뭐 황화수소, 인도스카톨 이런 것들은 단백질의 이 대사산물 찌꺼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변 색깔도 뭔가 좀 어두워지는 진한 색을 띠게 됩니다. 영양소가 완전히 흡수되면 첫 번째로 에너지가 잘 생깁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모두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 피로가 줄어들고 활력이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먹어서 피곤하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먹었는데도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피곤해. 영양소가 완전히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영양소가 완전히 흡수되면 건강한 세포 재생, 분열이 잘 일어나게 되겠죠. 일단 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니까 이제 손상된 세포도 잘 복구가 됩니다. 특히 항암 치료로 손상된 그런 점막 세포들 있죠. 피부나 또 문항 세포들 이런 부분들도 건강하게 잘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면역력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 면역 세포를 만드는데도 당연히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세포도 그 구성물 자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아연, 셀레늄, 비타민 C나 D 이런 것들이 충분히 흡수가 되어야만 백혈구가 잘 만들어집니다. NK 세포 같은 경우도 영양 흡수가 잘 일어나야 잘 활성화가 되는 거죠. 바나나 똥은 일단 독소가 굉장히 최소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가 되면 부패가 일단 적기 때문에 냄새도 적고 또 독소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또 유익균이 많다라는 뜻이 돼서 유해균도 적고 또 2차 담즙산의 생성도 적습니다. 이런 독소들이 적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첫 번째로는 간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장에서 만들어진 독소는 일단 간으로 또 이동이 돼요. 간이 이것을 또 해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독소가 적으면 간이 휴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또 전신의 염증이 또 줄어들게 돼요. 장의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뭐 염증 지표, 뭐 CRP 수치나 인터루킨 6 같은 이런 것들이 확 낮아지게 돼요. 또 면역력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독소는 면역 세포를 억제하고 또 지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독소가 적으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면역 세포도 굉장히 활발하게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암세포를 잘 구분한다거나 바이러스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잘 해내게 됩니다. 매일 대변으로 건강검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셀프 건강검진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바로 대변을 관찰하세요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자신의 대변을 관찰하면 좋습니다.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내 건강을 스스로 체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는 총 5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모양, 색깔, 질감, 냄새, 또 배변 과정입니다. 근데 모양은 계속 말씀드린 바나나 같은 모양, 또 덩어리가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물기가 많은 편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고, 색은 황금빛 갈색, 너무 검거나 너무 밝은 것, 또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감은 적당한 부드러움이에요. 너무 딱딱하거나
또는 너무 기름지거나 물기가 많진 않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또 냄새는 그냥 견딜 만한 정도, 악취가 나지 않은 정도, 또는 지독한지, 상한 특이한 냄새가 나는지 이것도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배변 과정은 이제 쉽게 나오는 게 이상적이죠. 너무 힘을 줘야 나온다, 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꼭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의 관찰을 나만의 건강 수첩을 만들어서 작은 노트나 또는 스마트폰 노트 기능에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1점에서 뭐 10점 정도 해서 아주 좋았다를 10점, 중간은 5점, 또 문제가 있다를 1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확연하게 변비나 설사라면 그 정도를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 브리스톨 대변 척도가 있어요. 네,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니까요. 1번부터 7번까지, 가장 이상적인 거는 4번. 네, 이렇게 해서 좀 체크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변 상태는 또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날 혹시 좀 특이한 음식을 먹었다, 채소를 너무 많이 먹었다, 갑자기 좀 단백질이 많이 당겨서 뭐 고기나 뭐 생선류를 좀 많이 먹었다, 근데 변은 어떻게 변했다 해서 음식과 함께 변 상태를 같이 기록하셔도 장 건강을 꾸준하게 잘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이 지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간이 지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독소입니다. 이 처리해야 되는 독소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독소를 많이 쌓게 만드는 생활 습관으로는 이제 술을 매일 마시는 경우, 또 약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가공식품을 거의 뭐 매 끼니 또 매일 많이 먹을 경우, 이럴 때 간은 굉장히 쉴 틈 없이 독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간이 지치게 되죠. 거기에 만약에 이제 비만까지 생길 경우에는 지방간이 되고, 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더 악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도 간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 이 스트레스는 바로 혈액 순환을 바꿉니다. 혈류를 변화시켜서 간으로 가는 혈액을 줄여주니까 간이 제대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 세포가 더 약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이 또 간을 지치게 합니다. 간은 밤 시간에 재생이 돼요. 자는 동안에 다른 세포도 마찬가지지만 손상된 세포, 노화세포, 암세포, 이런 것들이 밤 시간에 제거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포 재생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간의 세포가 잘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자는 동안에는 간세포가 재생이 돼야 하고, 또 해독 효소도 보충이 돼야 되고, 독소도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되면서 간세포가 잘 재생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바로 간이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간 기능이 매우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환경 독소도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또 다이옥신 같은 환경 호르몬들이 다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요. 해독하기 매우 어려운 물질입니다. 특히 이제 중금속은 간에 쌓이게 되면 직접적으로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해독 효소 활성도 떨어지게 되고, 또 이걸 해독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매우 많이 증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이걸 더 해독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간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간이 지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간이 지치면 해독이 안 되죠. 해독이 안 되니 몸 전체에 독소가 퍼집니다. 혈액은 간을 거쳐서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데,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 독소가 섞인 혈액이 온몸을 돌게 되죠. 이 온몸의 장기는 바로 뇌도 있고요. 심장, 폐, 신장, 피부로도 계속 독소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장기가 바로 간에서 해독하지 못한 독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장, 간 순환입니다.
장에서 흡수된 모든 물질들은 바로 간으로 가게 됩니다. 간에서 걸러진 다음에 전신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장간순환, 또 이것을 문맥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장에서 올라온 독소를 잘 해독을 못하겠죠. 장내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도 있을 것이고, 또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의 찌꺼기들, 입자들, 염증 물질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바로 몸에서는 독소가 들어오고 독소를 제거하려는 염증 반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신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또 장뇌축을 통해서도 뇌로도 독소가 전달이 됩니다. 파킨슨이나 이 치매의 경우 특정 장내 세균과 그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건강을 잘 만들게 되면 뇌도 같이 건강할 수 있게 되는 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염증들이 장간순환을 통해서 또 장뇌축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게 되면 바로 이 염증이 암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은 염증들, 금방 사라진 염증들은 문제가 안 되겠죠. 바로 만성염증이 문제가 됩니다. 만성염증이 있는 곳이 바로 암이 잘 생기는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염이 되면 방치할 경우 간암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장염이 되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대장암이 된다고도 하는 겁니다. 간이 지쳐서 독소나 염증이 증가되면 암세포가 바로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포 균형을 위해 꼭 먹어야 할 음식은 뭔가요? 네, 세포의 균형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섭취하기 쉬운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바로 여기 이 음식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 또 이런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주는 세포 내과 외액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륨의 경우에는 몸에 쌓여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좀 부종이 심한 분들, 나트륨 섭취를 습관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칼륨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신장에서는 이 칼륨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나트륨을 소변으로 더 많이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특별히 신장 투석을 할 정도로 신장이 망가지지 않은 분들 외에는 평소 충분하게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무려 400mg 넘게 칼륨이 들어있고요. 아보카도에는 1000mg이 넘습니다. 고구마, 감자, 토마토, 시금치, 각종 양배추, 브로콜리, 모든 이 녹황색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든 채소든 식물성 식사를 하시게 되면 세포 안과 밖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세포 안에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서 세포막 전이가 정상화가 됩니다. 세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발하게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ATP를 잘 생산하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성장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데요.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차단이 됩니다. 세포가 점점 정상화가 되면서 면역세포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애초에 사라지게 되죠. 실제 많은 연구에서도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들, 식물 섭취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암 발생의 위험이 낮다라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식도암 같은 소화기 암의 발생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칼륨 섭취, 특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식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암 환자에게 과일을 강력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9가지라는 것을 이제 9대 영양소로 표현을 하자면, 이 9대 영양소가 과연 다 들어있는 음식이 있을까? 바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대 영양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추가적으로 2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이섬유까지, 이 6대 영양소는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하는 영양소죠. 그 외에 이 3가지 영양소는 꼭 필요한데 지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3가지 영양소를 덧붙이면 이제 물,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그리고 효소입니다. 근데 이 9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음식, 물론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 식품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왜 과일에 구도 영양소가 다 들어있을까? 일단 가공한 음식과의 차이에서 비교해 본다면 바로 자연의 산물은 수백만에 걸쳐서 완벽한 이 조합을 만들어낸다. 자연의 질서는 과학을 초월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몸도 수천만 년 동안 과일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을 탄수화물 음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바로 당분 때문입니다. 이 당분은 자연당이죠. 정제한 가공당이 아니고 자연의 복합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도당과 과당과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에너지원이 되고요. 특히 뇌세포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포도당의 20%를 바로 뇌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이 포도당이 흡수가 되어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피로도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정제된 당분과는 아예 다릅니다. 과일당을 정말 오해하시는데 정제된 당분에 없는 식이섬유가 같이 있잖아요. 또 수분이 있고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같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뚝 떨어지는 저혈당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분이니까 혈당이 올라가나 중요한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냐 일으키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비타민입니다. 과일은 정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죠.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계속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생겨요. 특히 세포 안과 밖에 다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바로 비타민 C, 과일에 들어있는 이 영양소는 세포 속에 있는 이 활성산소까지 같이 제거하기 때문에 세포 속의 DNA, 망가질 수 있는 DNA도 망가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루 100mg을 권장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정말 과일 하나 섭취하는 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가 또 비타민 A가 있는데요. 비타민 A는 세포막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시력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세포 재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E의 경우에는 세포막에 있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 성분이 바로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이 산화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타민 E가 풍부한 과일들, 아보카도 같은 지용성, 기름이 있는 그런 과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엽산 같은 비타민의 경우에는 DNA 합성에 필수적이고 세포 분해를 돕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꼭 먹어야 되는 비타민으로 추천을 하고 있죠. 또 엽산과 비타민 B6, B12는 혈관의 동맥경화를 막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호모시스텐을 줄여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미네랄입니다. 제가 과일의 수분은 고급 수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린 과일을 먹을 경우에는 사실 고급 수분을 다 날리고 이 과육만 먹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운 이 과일 섭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은 일반 맹물이 아니죠. 그 안에는 충분한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아연, 다양한 미네랄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아까 그 칼륨이라는 거, 세포 내액과 외액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칼륨이 풍부한, 미네랄이 풍부한 이 과일을 먹는 것은 전해질 균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보조 효소 영양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DNA를 복구하고 근육 이완 이런 데 있어서도 매우 필수적인 영양소고요. 이 마그네슘은
바나나나 뭐 아보카도, 뭐 무화과 같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선정한 6대 6번째 영양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것,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 것. 우리가 거친 잡곡의 그 껍질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또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도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과일의 식이섬유의 특징은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고 또 불용성 식이섬유도 같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요. 현미나 어떤 콩 껍질이나 또 채소에만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만 가지고는 장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꼭 필요한데 그 이유는 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장내 건강한 이 배변 활동들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내 환경에 있어서도 면역력의 70%를 장이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이 장 면역력을 위해서도 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과일의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저는 너무나 꼭 필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불용성 식이섬유, 뭐 이거는 과일에도 있고 뭐 잡곡이나 채소에도 있습니다.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도 되지만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또 중금속을 흡착시키고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또 변비를 막아주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걸 흡착해서 장벽에 닿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5번째 영양소는 바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우리는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이제 제약회사나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그것을 추출해가지고 따로 또 먹기도 합니다. 근데 과일 하나도 안 먹고 그런 보충제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먼저는 가장 자연의 상태, 뭐 추출한 것도 결국 자연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자연의 상태, 특히 과일 그대로를 섭취하는 것을 더 먼저 1순위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이 식물 영양소는 사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 다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밝혀낸 것들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체리, 포도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인데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특히 색깔이 이제 진할수록 보라색, 빨강색, 노란색, 이게 진할수록 항산화 정도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성분들은 세포막에서도 세포 내에서 몸 전체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항염, 항암 성분까지도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도 비염이나 기관지나 폐 쪽에 이런 쪽에 있어서 항산화 역할을 매우 크게 하기 때문에 사과와 또 사과에 퀘르세틴을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염이나 또 폐 쪽, 기관지 쪽에 천식 같은 이런 질병들을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노란색, 주황색 이런 것들은 카로틴 계열의 베타카로틴이라고 알려진 카로틴 계열의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역시 항염 효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 또 피부에도 좋은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6번째는 효소입니다. 네, 효소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촉매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만 효소의 활성이 있는 상태예요. 과일은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과일을 끓이거나 말리지 않는 이상 수분이 있는 그 과일을 그대로 먹게 되면 살아있는 효소를 많이 섭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효소는 우리 몸에서도 소화 효소도 있고 대사 효소도 있고 잠재 효소, 원형의 효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일 효소를 섭취하게 되면 일단 소화 대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몸의 소화 효소를 분비할 필요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일의 소화효소로도 많이 알려진 게 이미 있죠. 뭐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파파야의 파파인 같은 거, 키위의 액티니딘 같은 것은 이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소화작용을 크게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라는 것은 음식으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내 몸에서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효소 생산량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을 오랫동안 건강을 미리 지키고 싶다거나 또는 병이 있다거나 또 약간 이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식품을 통해서 효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과일을 통으로 섭취하는 것, 과일 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물입니다. 과일의 거의 80% 90%는 다 물이에요. 과일은 그래서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아주 낮은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뭐 고칼로리 막 제거하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과일은 항상 살찐다라고 하시지만 과일 섭취하시면 살이 아주 잘 빠집니다. 그런데 이 과일에 들어있는 이 물 자체가 미네랄과 비타민, 당분까지 녹아있는 아주 고급 수분입니다. 세포막으로 잘 통과하고 세포에 잘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수박이나 오렌지나 자몽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은 여름철 더운 날에 최고의 수분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일에 단백질이 많을까요? 많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일을 구성하는 전체를 봤을 때 이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과일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9대 영양소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어떤 과일의 경우에는 지방이 많죠. 네, 아보카도 같은 과일들은 또 비타민 E 같은 자연 필수 지방이 많습니다. 단백질과 지방도 뭐 1%, 뭐 2%, 아보카도의 경우는 지방이 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좀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정말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컬, 수분까지 또 식이섬유 이렇게 9대 영양소가 너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음식은 과일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일에 9대 영양소,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일과 함께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할 수 있는 또 다른 식물성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뭐 20% 30%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과일과 함께 견과류, 전체적인 표현은 제가 열매 식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과일과 함께 견과류 이런 열매 식사를 하게 되면 9대 영양소를 정말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9대 영양소가 과일과 함께 이 견과류 열매까지 함께 포함을 시킨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또 조화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양제, 뭐 보충제, 어떤 뭐 기능성 식품들을 뭐 하나하나 막 계산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특정 상황에서 염증이 많은 상황, 뭐 암 환자 상황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일반인들이 또 일반 식사 또 어떤 암 환자 식사를 할지라도 일단은 자연에 살아있는 그 상태의 과일 섭취를 꼭 하루에 식사 중에 꼭 같이 하셔서 우리 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조화로운 건강에 이 9대 영양소를 꼭 같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은 정말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뭐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보다 자연의 우리 몸도 자연 또 자연의 산물인 식물성 음식들을 통해서 가장 조화로운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정말 위대한 그런 조합과 그런 질서들을 꼭 활용을 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